네,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혁신, 포용, 평화, 공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치와 소통까지도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청와대 만찬회동 다음 날부터 예산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펼치는 등 협치 구상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간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임기 후반기를 맡고 있는 문 대통령,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하셨습니다. 혁신, 포용, 평화, 공정, 그리고 여기에다 소통과 협치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꽉 막힌 정국과 어떤 민심의 분열 양상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10월 22일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혁신과 포용, 그다음에 그 평화 문제를 예. 같이 함께 그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은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포용은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공정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합법적 틀 내에 있지만 불공정한 부분을 좀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특히 평화는 전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예.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기틀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혁신, 공정, 포용, 평화 이것이 물론 그 하반기의 국정 운영의 목표이지만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이고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에 지금 예산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아마 저희 당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조 의원님, 플러스 알파적으로 소통과 협치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예. 보셨어요? 국정 과제 네 가지가 새로운 건 아니죠. 예. 지금 지난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향해 왔던 가치들인데 사실은 이제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성과를 내고 예.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걸 관리하는 이제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대통령 본인 말씀 맞다나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반기에 국정 운영 환경은 더 안 좋습니다. 전반기에 국정 동력이 강할 때에 비하면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레임덕 현상도 오게 돼 있고 공무원들 말 안 듣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청와대에 대한 그 의식이 네.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전보다는. 상황이고 예. 이 국민 여론도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보다는 이제 그 새로 등장할 인물군들에 대한 관심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정책이나 새로운 비전도 다음 정권의 정책 비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관심 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반기에 못했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뭔가 이렇게 국정 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나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반기에 못했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방법론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 왜 저 전반기에 정권이 잘 나갈 때 그 성과가 안 나왔을까? 어떻게 그 접근이 됐길래 정책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길래 안 됐을까 하는 데 대한 고찰,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방법론 문제에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혁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그런 공유 서비스조차도 안 되는 게 지금 검찰로부터 지금 기소당하는 그런 데 대한 반성이 또 있어야 되고 예. 공정의 문제도 좀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민심을 또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후반기에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겠는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만찬 때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민부론, 민평론 이런 책자를 좀 가져와 달라 예. 보고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실제 좀 보시기에 민부론, 민평론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좀 반영할 만한 정책들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대통령 의지에 담겨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경청하고 뭔가 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거는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민부론의 그 경제 분야 민부론, 안보 통일 그 외교 분야의 민평론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이게 편차가 큽니다. 예.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 국정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이제 시도한다는 것이 되는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방법론적으로라도 좀 조정을 한다면은 그 하반기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 저 조금 별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 대통령께서 모처럼 마음 먹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 기조의 이 담론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길거리에서 정무수석하고 제1야당 비서실장이 주고 받았어요. 그 참 저거 지금 화면 또 나가. 예, 제가 뭐 바로 이 뒤에 청와대인데 뭐 비서실장실로 부르든지 정무수석실로 불러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주고 받고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그런 건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보통 아이들끼리 선물 주고 받을 때도 조금 의미를 담아서 모양 갖춰서 하는데 예. 길거리에서 지금 무슨 뭐 하는 짓인가? 저럴 것 같으면 택배로 보내도 되면 심하게 말하자면 택배로 보내도 되고 실무자 시켜서 주고받아도 되는데 저런 부분이 대통령께서 모처럼 국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결심하신 것이 네.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 좀 사리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무슨 두 분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보는 제가 볼 때는 좀 저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죠. 예. 저도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했는데 예. 좀 뭐죠? 어떻게 표현해나 좀 이례적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저거.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것에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외려 청와대 입장에서 비서실장실이든 아니면 정무수석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당연하죠. 예. 실내에서 만날 수 있죠. 광장에서 만난 거는 10월 혁명이라고 10월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쟁, 예. 10월 항쟁이라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저 퍼포먼스는 아마 자유한국당 뭔가 의도한 요청이라고 바가 있을 저는 것이다.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외려. 예, 네. 그러면 한국당이 제시한 그 민부론, 민평론 예. 그런 내용들이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할 만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민부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기조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평론도 역시 북한의 그 핵 포기 없이 평화 논의 자체가 무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평화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가 소통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라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보시겠다고 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실제로 그때 이렇게 뽑았다는 거는 민평론을 얘기했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는데요. 사실은 저는 별로 반영할 정책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 통일은 상당 부분 무능했고 실패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줄기차게 지난 2018년부터 1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총선을 좀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중폭의 개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 후반기 어떤 개각 시기가 좀 빨라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오늘 내일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개각의 폭도 뭐 당초 예상보다 좀 커서 한 5명 이상의 중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당의 요구와 그다음에 본인의 요청 이것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그 장관이 뭐 바뀌거나 총리가 바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분이 7대 배제의 기준에 단 한 가지도 저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과 가족을 탈탈탈 털고 그것도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까지 갔던 것이 이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장관 교체나 아니면은 총리 교체될 경우에 가장 손 안 대고 이기는 방식은 인사청문회에서 흠집 내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쳐서 야당의 표창장과 아마 그 상품권을 주듯이 장관 낙마하면 표창장 주고 상품권 줬잖아요. 아마 이번에는 장관을 낙마시키거나 총리를 낙마시키면은 공천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경쟁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총선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당은. 그래서 최소화된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공석인 법무부 장관 정도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서 뭐 최소 5명 이상은 될 것이다. 저는 무리한 라는 언론의 있던데. 예측이다라고 예측이다. 봅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이라고 또 노영민 네, 네.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당 차원의 어떤 좀 요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개각 시기 그리고 개편 뭐 규모 이런 것들 개각 개편 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은 내각의 쇄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쇄신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건데 거기에 비하면은 폭이 좁고 쇄신에 미치기에는 그 개각의 폭이 좁고 그다음에는 거론되고 있는 총리 예비 후보라든가 법무장관 예비 후보들이 대개 다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 새로운 국정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나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거론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 주로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안 가는 그런 그 개각 흐름이 아닌가. 더구나 이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청문회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 청문회에서 또 부담이 될 만한 게 나오면 바로 총선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전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각의 변화와 그걸 통해서 국정 운영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려운 개각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제 이제 그 3실장 간담회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현직 야권 인사들에게 어떤 입각을 제안한 것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과거 사례다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가능성 열어두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협치내가 구성 여부에 대해서 이게 뭐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긴 합니다만 김 의원님 보실 때는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협치 내각을 하려면 이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소연정, 대연정하고 그다음에 예.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이 전략상 쓸 예.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국면에서 어느 야당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응하겠습니까? 지금 7대 배제에도 통과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이상의 지금 검찰이 하는 그 행동, 그다음에 수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응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도 아마 그런 이제 그 인사의 물망에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타 비쟁점 상임위 같은 그러니까 비쟁점 장관의 경우는 제한이 있었던 걸로 하지만 예. 이번 후반기 이제 총선을 앞두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장관의 입각은 제가 볼 때는 야당에게 제안하는 일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수락을 못할 거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탕평이다라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의 전면적 쇄신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무리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용과 혁신, 그다음에 공정과 평화의 가치를 국정 운영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맞물려 있는 장관 내정자는 그러니까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국민들이 신망받는 그런 장관을 인선을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야당 인사다 내지 뭐 여당 인사만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캠코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맞는 분이 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야지 원만하게 그 나라가 운영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입각 제의를 받은 야당 측에서도 뭐 의원 한 명 장관에 임명된다고 해서 그게 뭐 협치나 뭐 탕평 이런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협치를 강조를 했고 뭐 다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누자라는 뭔가에 좀 물꼬를 트는 창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패스트트랙 이런 관련된 논의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게 되는데 이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국회? 문희상 의장님이 이 모임을 나름대로 좀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막힌 전국을 뚫어내는 그런 성과를 별로 못 내셨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예산안이야 뭐 해마다 선거 때마다 그 예산 국회 때마다 여야가 툭탁 그려왔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 큰 틀의 정부 안에서 크게 뭐 바뀌지 않는 쪽으로 미세 조정만 하고 그냥 통과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 지금 국회 상황이 조금 굉장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느냐 또는 그걸 넘기느냐 그거는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은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법안들 처리 문제 여야가 협상을 제대로 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합의안이 도출이 안 돼 가지고 여당의 일방적 처리 그 과정에서 큰 충돌 현상 이것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변수고 만약에 충돌 현상으로 가게 되면은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희상 의장께서도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여야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처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중재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정치적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조 의원님 말대로 합의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김 의원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워낙 대립각과 공고한 이 대립이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3시간 만났고 모든 영역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례화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 대표들 간의 공방은 사실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14조 원 가량을 깎겠다라고 하는데 그 깎겠다는 예산의 가장 큰 것이 미래산업 먹거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4가지 중에 지금 포용 혁신, 특히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예산을 깎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정당이냐고 한 것이고요. 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예산을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뒤에 직후에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 제공한 자유한국당이 좀 물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없애자라는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3당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지역구 의석을 13석을 줄이고 240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숫자를 조금 늘리는 중재안을 지금 갖고 논의를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20대 국회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 논의돼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시일 안에 처리하느냐 아니냐는 정치력이 지금 저는 놓여 있다고 보고 문희상 의장님도 어쨌든 이번 국회의장이 마무리로 정치 생활이 접게 되는데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마 문희상 의장님 성향상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냐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본인 손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예산과 관련돼서 여야의 관련 발언들이 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결위에서도 뭐 계속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여야의 각각 원내대표의 좀 발언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북 굴욕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재정 확대가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삼류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단정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공방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는 또 정작 심사를 해야 되는데 김재현 의원의 막말 논란 때문에 또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말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넘는 증오와 저주에 가까운 패륜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리고 정무수석까지 만나가지고 예결위 간사로서 시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이게 뭐 호흡 한잔하면서 했던 것도 연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전에 저분이 그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망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의 경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막말하고 망언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자주 되면 공천에 가산점이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일단은 저희 당으로서는 좀 전에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조 원을 깎기 위해서 하는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민원 때문에요. 예산을 깎는다라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상임위에서는 단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원안대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예. 조 의원님 보실 때 아까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근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김재원 의원이 뭐 그 길게 이야기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김재원 위원장이 유감 표명은 했죠. 그런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뭐 정치로 공격할 의도로 한 건 아니다. 네네. 라고 하면서 사과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사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과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라는 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작년에 470조 그것도 수프 예산이었는데 다 못 쓰고 지금 이 시점에 집행률 한 70%밖에 안 돼 가지고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표현 맞다나 국간에서 돈이 예산이 썩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 피땀으로 바친 그 혈세를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정부 여당이 편성한 건 거기다 또 40몇 조를 더 얹어가지고 513조를 편성해가지고 국회로 보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국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이 통합 재정 수지가 이제 역대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상황인데 재정은 더 늘리고 세금은 더 걷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 세금은 올해 예산도 다 못 썼는데 내년 예산은 더 40몇 조를 더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당연히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경원 대표가 14조 몇천억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500조는 안 넘기겠다. 400몇 조 안에서 카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예결위 그 개수 소위로 넘어오기 전에 그 각 상임위에서부터 그걸 이제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임위에서부터 더 늘어나 버렸어요. 17개 상임위 중에 8개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마쳤는데 벌써 8조, 9조 가까이 늘어나 버렸어요. 만약에 나머지 9개 상임위까지 하면 그건 20조까지 또 늘어나서 예결위 소위로 넘어올 판이에요. 지금 513조에서 530 몇 조로 넘어올 판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경원 대표 말대로 14조 몇 억을 카트를 해도 520조예요.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그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컨트롤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르고 그다음에 개수소위에서 좀 더 잘라야 되는데 더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안 됐죠. 그래서 작년에도 470조 예산 가운데서 20조 깎겠다고 그랬는데 7천억밖에 못 깎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점은 지금 말씀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또
그 12월 1일 그 자동 상정 그에 그렇죠. 막혀가지고 결국은 정부 예산 안대로 예. 통과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용 수사만 지금 하고 있고요. 상임위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그대로 올라오거나 더 확대되고 있고 또 지역 예산으로 자꾸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제 저희 이해찬 대표께서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 자당 관리부터 좀 잘하라라는 취지로 또 해석이 됩니다. 네. 예,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바 있었던 이자스민 전 의원 어제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저희가 이 대담에 앞서서 잠깐 영상 구성으로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앞서서 새누리당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의당 내에서 이주민 인권특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전반적 과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에 있던 분이 정의당에 간다. 정의당에서 또 그분을 받아준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250만 이주민 기본권을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한테 누가 그렇게 대표성을 부여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겸손하게 하셔야 된다. 먼저 새누리당에 있었던 것을 마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의당이 왔다라는 얘기도 납득이 어렵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평가와 비판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저 정의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누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배고프고 궁핍한 분들을 좀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지나치게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과대해서 나오는 예.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대 때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좀 아쉽고 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면은 이제 우파 정당 쪽에서도 바른미래당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고 정의당이라고 하면 민주당보다도 또 왼쪽에 있는 건데 예. 진폭이 크거든요. 그렇게 옮겨가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의아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변신에 대한 설명이 기껏 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저기 이제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뀌면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20대 의원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뀐 건데 뭐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다시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에 비례대표 2번 하는 거는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은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를 할 의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비쳤어요. 지역구보다는. 예. 그게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원을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5천만 국민의 대표이지 국적이 없는 이주민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이주민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그 도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면 그건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국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19대 때도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본인의 출신지인 필리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앞장서고 또 그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건 맞은데 그건 사실 그보다도 우선적인 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19대도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지금 다시 21대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본인이 맨 먼저 좀 내세우고 있는 게 이주민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 보고서 만약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그 부분은 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다른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국익과 예. 국민을 대표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아니고 네. 이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한다면 오히려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게 더 낫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이 107개 나라에 8만 7천 명의 다문화가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나라에서 250만의 이주민의 기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좀 예. 아쉽다는 입장이셨고요. 예, 이 질문 하나만 예, 좀 더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게 그냥 하나의 안처럼 나왔다가 이게 좀 지나면서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걸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총선에서 이 내용을 실제로 공약으로 좀 가지고 나올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연구원의 연구자가 의견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구원에서 나오는 각각의 그 의제가 다 당에서 공론화되거나 당론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군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그냥 낸 예.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되는 그 청년 세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정도의 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공약은 전체적으로 좀 신중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지 의제로 나왔다 해서 바로 채택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